요 오늘 프린트도 가져와야 돼요. 요 교재하고. 요 교재는 이제 몇 페이지 펴냐 그러면은 저기 53페이지 펴놓으시고 53페이지에 다른 거 없어요. 예? 지금 우리가 입문과정인데 이거 민법 공부는 처음에 잘못 배우면 교재가 개판이든가 선생이 개판하든가 이런 아들한테 잘못 배우면 엄청난 고생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지금 뭘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 집 짓는 거하고 똑같이 여러 번 이야기했다시피 집 짓을 때 기초 다지고 그 다음에 기둥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 덮고 여기에다 벽 살 붙이고 하나하나 붙여가듯이 법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초 닦고 기둥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다 이제 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법률 용어 신경 쓰지 말고 그건 어차피 나중에 세월 가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민법에서 지금 뭘 배우고자 하는가 그걸 항상 염두 두라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민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를 규율한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방대하다. 그래서 이제 법조문도 줄인 것이 1118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다. 근데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첫째, 권리 주체. 원래 이제 권리 있으면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고 우리 민법 이제 권리를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 주체 말을 뒤집으면은 의무 주체 이 말이랑 같은 것인데 주로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책이 서술되어 있고 법조문도 이렇게 되어 있고 권리 주체 크게 세 등으로 구분하면 권리 객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권리 변동 이렇게 세 등으로 이제 나눠볼 수 있고 이 권리 주체에 해당이 되는 여러분같이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과 법인인데 우리 민법에는 이제 권리 주체로서 자연인과 법인에 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권리 객체도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물건이니까 이 물건이란 뭔데 요게 이제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권리 변동과 관련해서 이 변동은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걸 싸잡아서 변동을 하는데 이 권리 변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 변동은 뭐 때문에 생깁니까? 권리 변동의 원인이 중요한데 요게 이제 크게 둘로 구별이 되고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요게 이제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상속처럼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다만 이제 민법을 크게 이제 세 등으로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다 우리 시험에 들어간 건 아니고 중견과 관련 있는 것만 시험에 들어가니까 권리 주체 객체 열외고 권리 변동도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중개부 대상이 되는 것은 이 법률 행위니까 법률 행위에서 권리 변동이라는 경우 요 한 줄 배우는 것이 중개사 민법 공부 전부 다 항상 이걸 전제를 하고 그 골걸 잡았을 때 그 다음 이어서 지금 다음 같은 경우 민법은 실체법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이제 갑을 두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럼 이 계약 결과 매도인 매수인 각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무가 생기는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 부담하고 거꾸로 대금 미처권 권리 갖고 반대 권리무는 애가 갖고 실체법이고 실체법은 이제 권리무에 관해서 규례놓은 법이니까 민법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런 계약관계가 발생될 때 각 당사자가 어떤 권리무 갖습니까? 요거 하나 배우고 이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권리무를 법률 효과라고 부르고 이거를 권리를 기준으로 압축시켜서 표현하면 이게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권리 변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우는 것은 민법은 실체법이니까 이 법률 효과 권리를 기준으로 압축시켜서 표현하면 권리 변동에 관해서 배우는 법이다 그 말이야. 근데 이제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법률 효과는 주로 뭐 때문에 생기느냐 두 놈이 일면식도 없었는데 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가더냐 그 말이야. 둘이 건물에서 매매계약 체결했으니까 이 계약과 같은 것을 우리는 법률 행위라 부르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에서 권리 변동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법률 행위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고 요게 이제 중개부 대상이니까 우리는 요 한 줄을 배운다고 말이야. 다만 우리가 저번 마지막 시간에 이제 뭐를 하나를 가르쳐 주냐면 이 법률 행위가 오인돼서 법률 효과 발생 권리 변동을 하려면 진짜 저전대로 해야 돼요.
정말로. 그러면 내 장당 건데 1, 2차 통째로 내 합격시켜 드릴 거죠. 그것도 고득점으로. 쓸데없는 짓거리를 많이 하면 나중에 하면 이제 공부 막 2년 3년 한 사람들이 와요. 일을 가면은 그 사람 중에 몇 년째 떨어진 사람들인데 기초 입문부터 좀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실력을 올릴 건데 그걸 안 하고 계속 공부했다고 어영경 하다 보니까 몇 년씩 끌어요. 그 사람들 오면은 또 여러분들한테 조언한다고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한다 말이야. 그 소리를 믿지 말고 선생이 하자는 대로만 하시라고 말이야. 이 법률 행위에 오인되어서 법률효과 앞에서 이거 한 줄 배우는 거니까. 다만 이제 이 법률효과 권리 변동을 하려면 전제로서 이 계약이 먼저 성립되지 않냐면 이 계약이 성립이 안 되면은 권리무효가 발생할 일이 없으니까 따라서 1단계로는 법률행위 일단 성립이 돼야 되고 다만 성립이 되려면은 어떤 법률행위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성립 요건에 따라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게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여기 매도인 매수인처럼 그 다음에 이제 청약 성납 1억 원의 살래 알았다 이런 청약 성납 같은 의사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내가 가르쳐 줬을게. 여기 의사표시고 당사자니까. 이제 세 번째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목적은 목적무라고 구별하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했어. 몇 년씩 공부 못하고 판판이 떨어지는 사람 이런 것도 구별 못하면서 악수고 앉았으니까 떨어지는 거야. 목적무라고 목적은 칼같이 구별해야 되고 이걸 구별 못하면 초장부터 엉망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목적물은 법률에 겹쳐 이 건물 같은 걸 말하는데 요거는 성립 요건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저번에 고용계 같은 걸 예를 들어줬어요. 목적물이 없이도 이건 성립 요건 아니니까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목적은 당사자가 장래 발생시켜져 의혹하는 법률 효과를 말하니까 매도인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은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지원 부담하고 뭐 때문에 얘네들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습니까? 매도인은 소유권 넘겨주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당사자가 장래 발생시켜 의혹한 이 법률 효과 요게 목적이란 말이야. 거꾸로 권리로 바꾸면 매도인은 뭐라고 매매했어요? 대금 받고 매수는요 소유권 이전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계약이 성립. 근데 판판이 떨어진 사람은 이런 걸 목적이라고 쳐다보고 앉았단 말이야. 처음부터 엉망이 되는 거야 법공부가. 그래서 목적을 칼같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한 가지 내 주식해 준 것이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걸 이제 정신병자로 바꿨을 때 이런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다. 갑이 정신병자인 경우에 정신병자도 권리 능력처럼 눈을 가르쳐 줬어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정신병자가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했을 때 이런 경우도 계약이 성립되는가 성립되냐고 물어보면 이거하고 이게 따로따로 놀면 안 되고 이런 경우에 이 계약이 성립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거 세 개 외우고 이거 따로 놀고 이러면 영원히 한 3년 5년 걸린단 말이야. 시험 합격을 하면 당사자 있는 거 확인하고 성립되냐고 물어보면 당사자 있는 거 확인하고 이때 핵심은 이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정신병자도 당사자인가 이런 걸 잘 깨우치라고 그랬죠. 이런 것도 판단 못하고 앉는 사람 부지기수니까 여기 이제 당사자가 따라서 아주 중요한데 여기 당사자는 여러분처럼 살아있기만 하면 당사자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 인념 이런 거는 고려 대상 아니라고 말이야. 또 정신병자도 당사자 등이 되고 권리 능력자로서 따라서 이것도 계약이 성립이 되고 이렇게. 다만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 없는 정신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2주 전부터 지겹도록 배웠죠. 의사 무능력적 법률로서 이 계약은 무효로 돌아가더란 말. 이거는 또 한편 우리에게 이걸 알려준단 말이야.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서 법률행위가 성립됐다 그래서 언제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아니라는 거. 법률 효과가 실제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유효라 그러고 처음부터 효과가 발생이 안 되는 것을 무효라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법률행위는 성립은 됐지만 무효인 경우도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2단계로 필요한 것이 법률행위가 성립됐다 그래서 언제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성립하고 있는 법률행위가 실제 효과를 발생을 시키려면은 효력 요건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명칭을 효력 요건 그래요. 성립하고 있는 법률행위가 법률 효과를 발생시켜서 필요한 요건에 따라서 효력 요건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당사자와 관련해서는 눈만 빼꼼히 뜨고 있으면 계약은 성립되지만 방금 여기 서로처럼 정신병자라든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자 유시간 표현을 빌면 의사 무능력자 이 사람들의 계약 처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거꾸로 뒤집어서
법률행위가 성립되고 계약 성립되고 실제 효과가 발생되려면 당사자는 의사 능력자일 것,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자일 것, 이런 게 필요하고, 해서 나오게 된 것이 당사자와 관련된 효력 요건으로서 권리 능력, 지금 예에 들은 의사 능력이 들어있죠. 의사 능력,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을 비롯한 각종 능력을 갖춘 당사자가 법률행위할 것, 그래야 실제 효과가 발생된다는 것. 이때 이제 이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우리는 무효, 그러니까 칠판에 예에 들어준 것처럼 이 당사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은 정신병자다. 그럼 이런 경우는 이 계약은 무효다. 의사무능력 불은 무효다. 여러 번 주지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효력 요건 못 갖췄기 때문에 이게 무효가 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 시험범위는 직접 안 들어가나 여러분 여기 있다시피 우리가 프린트물을 통해서 한 7, 8페이지 자세하게, 이건 시험에 안 들어가지만 이해 못하면 앞으로 민법 공부할 때 엄청나게 애를 묻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리 정돈 초장부터 잘 하시라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또 2년 3년 공부한 사람 오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하는 것 없이 이거 다 그렇게 공부할 필요 없다고, 몇 개 외우면 된다고. 웃기지 마세요. 몇 개 외우니까 몇 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하셔야 돼. 그 프린트물을 한 10분 이상 읽으라고 말이에요. 제 초장이 선생님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 관련해서도 의사표시가 일치할 것, 하자는 의사표시가 아닐 것, 이런 효력 요건이 필요하고, 목적과 관련해서도 목적이 확정되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이런 효력 요건을 갖춰야지 비로소 법률과 발생이 되고, 이런 효력 요건을 못 갖추면 무효가 된다. 물론 여기 지금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사에 해당이 된다. 우리가 이거를 저번에 프린트물 통해서 배웠는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중에는 일부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도 일부 있어요. 그런 거는 따로 나눠서 배울 것이고, 그러면 여기 이제 효력 요건과 관련해서도 여기 첫 번째 거 당사자와 관련된 것은 우리 시험범위에 직접 안 들어가고, 여기 밑에 두 개 의사표시와 관련된 것, 목적과 관련된 것, 이 효력 요건 두 개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순차적으로 하나씩 배우게 돼. 우리 법 전문도 요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만 이제 항상 법 공부할 때 우리 민법공부할 때 머릿속에 둬야 될까. 저번 시간에 또 이것도 내 주제를 시켜줬어요. 이 그림표를 보면 이게 법 공부 기초니까 다른 거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민법은 실체법이니까 계약이 있으면 당사자 어떤 권리무가 생기는 이걸 배운다고 그랬는데, 이 계약이 유효가 되면은 실제 권리무가 발생이 되고 거꾸로 무효가 되면은 권리무가 발생이 안 돼요. 따라 다른 말로 말하면 민법은 공부할 게 없어요. 계약책 읽다 이거 유효요 무효요 요거 하나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민법 공부 전부라고 말이야. 다른 말을 바꿔서 말하면. 그런데 문제는 저번에 또 이것도 추리시켰단 말이야. 이게 유효냐 무효냐 이 판단을 하려면 항상 법률행위의 성립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 만약에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이런 거를 불성립 또는 다른 말로 부존재 요리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쉬운 말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런 의미라고 말 이렇게. 따라서 이제 그림표에서 알 수 있다시피 어떤 법률행위가 유효 무효가 되려면 일단은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서 법률행위가 성립이 돼야 돼요. 성립되고 이어서 효력 요건 갖추면 유효, 못 갖추면 무효가 되니까. 따라서 법률행위가 불성립인 경우 법률행위가 아니다 일이 되면은 유효 무효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해서 요거 배우는 거니까, 이게 유효요 무효요 이거 하나 배우는 거니까 진짜 공부할 거 없어요. 이거 하나 배우는 거니까 성립을 전제로 해서 효력 요건 갖췄냐 못 갖췄냐 이걸 배운다고 말. 이걸 항상 전제하라는 거. 이 틀을 민법 끝날 때까지 절대 머릿속에서 지우지 말고 그냥 외우지는 말아. 이거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게 다 나오게 돼서 이 틀 속에서 우리가 민법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까지 가르쳐 줬고, 순차적으로 이제 여기 당사자 관련 효력 요건은 이미 마스터를 했고, 이건 입문 과정에서 완벽하게 소화를 시켜야 돼요. 나중에 기본서 가지고 공부할 때는 요거는 별도로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시험범위 직접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요 두 개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제 먼저 교재 순서대로 목적과 관련된 효력 요건 네 가지를 우리가 이제 검토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도 뒤집으면 목적이 확정되지 않으면 효력 요건 못 갖춘가 무효과란 말이에요.
이행이 가능해야지 효과가 생기니까 이행이 불가능하면 효력요건 못 갖췄으니까 무효라 그 말이요. 적법하지 않으면 또 무효라 그 말이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라 그 말. 요걸 하나하나 배운다 그 말이요. 이것도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런 계약의 체결이 됐다. 근데 당사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 다 가지고 있고 하자 없이 청약 승낙이 이루어지고 목적과 관련해서 여기 법률행위 목적을 다른 말로는 법률행위 내용이라고도 표현해요. 이 목적을 이 법률행위 목적 또는 내용이 이행도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도 있고 그러면 쉬운 말로 계약 체결에 있어서 이행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전혀 고정이 없다, 하자가 없다는 거야. 이런 거는 유효가 돼요. 권리무가 생기면 이행기 도래하면 소유권과 대금 제거 땡이라고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하자가 생긴다면 이렇게 여러 이제 고장이 났다고 말이야. 이랬을 때 우리 민법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걸 배운단 말이야. 이런 요건을 다 갖추면 우리가 이런 사람을 법 없이도 살살안 거래요. 근데 하자가 생겨서 고장이 생겼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데 분쟁이 생기니까 그게 지금 효력요건 못 갖춘 경우더란 말이야. 그래서 확정이 안 되면 무효다 순서대로 본다는 거야. 먼저 목적 확정과 관련해서 지금 5번째 이야기예요. 쓸데없는 짓 절대 하지 마시고 법률 용어 신경 쓰지 말고 요 틀이 왜 나오게 됐는가를 항상 위험도 두고 민법 공부를 하시라고 말이야. 요거 한 줄 배우니까. 그럼 이제 목적이 먼저 첫 번째 확정.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이 돼야지 효력요건 갖췄다 유효가 되니까 목적이 확정되지 않으면 효력요건 못 갖췄으니까 무효라 그 말이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것만 신경 쓰는 거. 거기 책에 보면은 여기는 요약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초인문서도 있지만 인문서가 아니고 개판이라고 그랬죠. 거기 뭐 동그라미를 원칙 해가지고 지 맘대로 막 써놨단 말이야. 계약 체결 시 법률 시 확정 동글배기 확정 그 다음 또 가로 X표 그 말은 목적이 확정이 안 돼 있으면 무효다 그런 의미겠죠. 그 밑에 외에는 이건 외가 아니고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또 X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사후 방법과 기준이 정했으면 이행기도 가능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말이야. 에? 이게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해. 공부 몇 년은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 알지. 거기다 2번 A라고 쓰는 그냥 A가 아니고 이런 걸 묻는 거. 시험에서 이제 그걸 시험에서 집중 물어보는데 여기에 목적 확정은 가장 쉬운 거요. 딱 하나만 시험에서 물어봐요. 요거는 민법 총칙에서도 물어보고 계약법 시험에도 뭘 물어보느냐. 목적이 확정되어야지 효력과 같은 유효인데 그러면 목적 확정이라고 하는 것이 꼭 법률행위가 성립될 당시에 확정돼 있어야 됩니까? 요걸 묻고 있다고 말이야. 성립 당시에 확정됐을 필요는 없고 성립 당시에는 확정할 수 있는 표준만 정했으면 된다. 그러면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이런 의미야. 그 예의라고 쓰이는 것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외 앞에 아무 필요 없고 이런 사례가 주어졌을 때 부지런히 유효냐 무효냐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 부동산이 A 토지, B 건물, C 토지, D 토지 여러 개 부동산이 있어요. A, B, C 4개가. 이때 이제 매수인이 A한테 이렇게 청약을 했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A, B, C, D 4개의 부동산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팔아라 이렇게 청약. 예를 들어서 얘가 그래 알았다 팔게 승낙.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됐는가 먼저 확인해야 된다. 성립이 돼야지 그 다음에 유효무효를 따지니까. 이것도 객관식은 눈치가 빠르면은 5점에서 10점은 못 들어가요. 제가 지금 성립됐냐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말이요. 앞으로도 내가 종종 한 번씩 물어볼 거란 말이요. 요 틀을 지금 이해하고 있나 그 차원에서. 그러면은 눈치 빠른 수강생은 단 한순간도 망설임 없이 성립됐다고 무조건 대답해야 된다고 말이요. 왜 그래야 되나요? 제가 아까 전제해 줬잖아. 유효 무효 판단이 없다 그러려면 뭐가 전제가 된다? 성립이. 제 말 알아들어요? 우리 성립한 거를 전제로서 유효 무효냐 이걸 판단하는 연습을 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성립됐다고 대답해야 되는데 이제 훈련해보자. 성립됐냐고 물어보면 요 3가지 요소를 갖췄는가를 꼭 대입시켜라고 말이야.
공부 못한 사람 주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건 물으면 아까 똑같아. 여기 정신병자인 경우 계약이 성립됐습니까? 그러면 요 성립요건 3개는 어디 갚으라 따로 외우고 있어. 그걸 써먹지는 못하는 거야. 그거 여기 쳐다보는 거야. 이 새끼 정신병자인데 미친놈인데 계약 성립돼 이러고 앉았어. 또 여기서도 얘가 넷 중에 하나 파서요 그래 알았다 했을 때 계약이 성립됐습니까? 물어보면 깎아본 게니까 한 개면은 계약이 성립된 건데 4개 중에 하나라 깎아보다. 이거는 또 어디 간다고 말이야. 요거는 이것도 계약은 성립되어 있다고 말. 당사자 있고 의사표시 있고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 목적은 뭐인가요? 이거 부지런히 연습해야 돼. 여기 매도인은 넷 중에 하나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의무 부담하는 거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 이건 성립은 됐어요. 그럼 2단계로 유효냐 무효냐 요 판단을 하라면 이게 민법공부 전문이니까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유효냐 무효냐 요 판단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계약이 성립될 당시에는 이 목적 매도인의 목적이 확정이 안 됐어요. A, B, C, D 넷 중에 하나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의무를 부담하니까 A냐 B냐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줘야 되는데 이 목적이 확정은 안 됐다고 말이야. 그럼 목적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이 계약은 효력요건 못 갖췄으니까 무효입니까? 이걸 이제 판단해야 된다 말. 이런 걸 물어본다 말이야. 여기 답이 있다 말이야. 목적은 분명히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계약 성립 당시 법률행위가 성립될 당시에 확정됐을 필요는 없다 말이야. 성립 당시에는 확정할 수 있는 표준만 정했으면 된다 말. 그러면 이 경우는 계약이 성립될 당시에는 매도인의 목적 어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줘야 됩니까? 확정은 안 됐으나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은 정해졌다 말. 넷 중에 하나 이렇게. 그러면 이 계약은 효력요건 갖춘 거니까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고 말. 그럼 왜 유효로 보느냐? 이게 표준은 정해졌기 때문에 넷 중에 하나 이렇게. 이행기가 돌아올 때까지 원래 계약은 살래, 팔게, 팔래, 샀게 여기서 앞에 합치면 성립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중에 계약을 해서 11월 10일 날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이 됐다. 그 다음에 약속을 하죠. 12월 10일까지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 줄게 이렇게. 그럼 이때까지 얘는 의무 부담하고 얘는 대금직 의무 부담 요리 되는 거야. 그러면 이행기 돌아올 때까지 표준은 정했으니까 하나로 확정해서 이행하면 되니까 이것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어. 따라서 요거 하나를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목적이 확정되지 않으면 효력요건 못 갖추는 무효다 전제딱 하고 그러나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이라고 하는 것이 꼭 법률행위 성립 시 계약 성립 시부터 확정됐을 필요는 없다. 확정할 수 있는 표준만 정해졌으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요런 이야기.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 두 번째 효력요건. 갈수록 이제 복잡해졌는데 이행이 가능해야 한다. 이 목적 또는 내용을 이행할 수 있어야지 효력요건 갖추면 유효고 못 갖추면 무효라고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그 책에 보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밑에 괜히 도편 만들었고 정신산업계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은 동그라미 이번에 원시적 분론 가를 열고 무효 후발적 분론 유효 그랬는데 요 한 줄이 최하 5점에서 10점짜리예요. 100점 만점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그 동그라미 2번이라고 말이야. 그걸 자세히 설명해 놨어야 돼. 이걸 모르면은 앞으로 공부할 때 엄청나게 나머지 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이게 이제 목적이 이행할 수 있어야지 효력요건 갖춰서 유효고 이행이 불가능하면 요건 못 갖춰서 무효인데 이때도 이제 뭘 신경을 써야 되냐 그러면 목적을 이행할 수 없으면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무효가 됩니까? 요게 문제인데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이 불능의 종류에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요거를 이제 갖고 놀지를 못하면 앞으로 민법 공부할 때 엄청나게 애를 먹어요. 총책 공부할 때도 힘들지만 나중에 계약법 공부할 때 이 원시적 불능하고 총책은 물권법 계약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의 기본 원리 배우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총책에서 나오는 이 원시적 불능하고 후벌적 불능을 갖고 놀지를 못하면 이게 계약법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계약법에 한 10점은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시적 불능, 후벌적 불능이 어떤 거냐, 어떤 것이 유효고 무효냐, 요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용어를 이제 보면은 민법은 특기예요. 수십 수백 년에 걸쳐서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냈고 용어가 통일이 되어 있어요. 용어가. 그러니까 이 용어를 음미를 해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다가 다 나온다면
여기 써 있는 걸 먼저 외우지만 이 용어를 보고 옵니다. 원시적 불능 그랬어요. 원시란 말은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겠죠. 따라 이쁘게 포장하면 이 원시적 불능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원시니까 처음부터 계약 성립 당시부터 그 이야기죠. 처음부터 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원시적 불능 그러고, 우리 민법에서는 이런 원시적 불능에 한해서만 무효로 본다 그 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를 시험에서 엄청나게 출제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갑이 이 건물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11월 10일 날 계약 체결일 전 11월 7일쯤 계약은 11월 10일 날 건물 살래 삭게 해서 이제 성립이 됐는데, 이 목적물인 건물이 계약 체결일 전 11월 7일 날 이미 멸실이 된 상태라 그 말이야. 11월 7일 날. 그러면 이제 묻는다 말이야. 이런 경우도 계약이 성립됐는가, 이런 걸 빨리빨리 판단해야 돼요. 그럼 무조건 일단은 성립됐다고 대답하라고 그랬죠. 당사자 있잖아요. 요거 접목시키는 훈련 진짜 부지런하세요. 이게 따로따로 놀고 앉았으면은 민법 공부 영원히 못해요. 한 3년 걸려야 돼. 학교 가는. 그것도 재수 좋았을 때. 당사자 있고, 그 다음에 내 건물 살래 청약 삭게 의사표시 있고, 그 다음에 청약 승낙 의사표 있으면 목적 수반하고, 소유권 이전 주고 대금 지급을 목적으로서 계약 체결했을 거니까 요 목적물은 성립요건은 아니라고 내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목적이 성립요건이야. 목적물은 성립요건 아니고, 따라서 이 경우도 계약은 성립은 됐고, 그래서 언제나 성립됐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효력요건 갖췄는가 아니냐, 성립했으니까. 만약에 성립도 안 되면은 2단계 효력요건 따질 필요 없어요. 유효 무효 문제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립은 됐다. 그러면 효력요건 갖췄는가. 이 계약이 효력요건 갖췄으면 유효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걸 보면 계약 성립 당시부터 매도인의 목적, 소유권 이전해 준다는 것, 이 목적을 처음부터 계약 성립 당시부터 이행할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이야. 그러면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한데 이런 계약이 유효가 되면은 모순이 되었단 말이야. 만약 이 계약이 유효가 되면 당사자가 목적으로 하고 있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실제로 발생이 되는 건데, 의무가 발생한 의무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죠. 근데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하지 않냐 말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유효가 되냐 그런 이야기요. 따라서 이게 논리적 모순이 되죠. 따라서 요 사례처럼 법률행위가 성립될 당시 처음부터 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이 계약은 효력요건 못 갖춘 거니까 무효다 이런 이야기야. 이게 이제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이런 이야기고, 거꾸로 후발적 불능은 후발 그랬으니까 이 용어에서 다 나오죠. 이게 법률행위가 성립될 당시에는 목적을 이행할 수 있었지만 후발 그랬으니까 성립 이후 나중에 그런 의미겠죠. 성립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했지만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거를 글자하도록 후발, 나중에 목적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 후발적 불능. 이 사례를 약간 바꾸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11월 10일 날 똑같이 매매를 했다. 매도인이 12월 10일까지 소유권 넘겨줄 약속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소유권 이전의 의무를 부담하겠죠. 이렇게. 여기 이제 목적일 거니까. 그런데 계약 성립 후 이행기 도래하기 전 11월 30일쯤 이 건물이 어떤 사정에서,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해서 멸실이 됐다 그 말이야. 그러면 계약 성립 당시에는 목적을 이행할 수 없지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으니까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 요 사이에 이 목적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거를 후발적 불능. 요 경우는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거꾸로 유효로 본다. 그러면 후발적 불능. 왜냐? 성립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발생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게 실제로 소유권 이전 의무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데 결과에 있어서는 이 의무를 이행할 수는 없죠. 그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나중에 누구에게 기책사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 취급하면 돼요. 그건 나중에 계약법을 세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이효로 본다.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목적을 이행할 수 있어야 효력이 발생되고 이행이 불가능하면 효력 요건 못 갖추니까 반대로 무효가 될 건데 목적을 이행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은 결론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성립 당시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것만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가 되고 성립 당시에 이행이 가능한 것은 후발적 불능으로서 무효가 아니라 이효가 된다. 요게 워낙에 중요하니까 요걸 이해를 하다. 요거를 지금 그렇게 써놨다가 말이야.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 성립 당시 목적이 실현 가능. 그러니까 또 화살표 놓고 불가능 또 가로 열고 불가능이나 불능이나 참 또라이도 이런 또라이가 없어. 성립 당시부터 불가능하면 불능이면 무효다 그 이야기했죠. 이런 게 원시적 불능이에요. 그러니까 또 2번에다가 원시적 불능 가로 열고 무효 후발적 불능 유효 이렇게 해놨다고 말이야. 아무리 기출문제 있다고 쓰면 되겠냐고 말이야.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개념 정확히 딱 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후발적 불능은 유효고 이렇게 좀 써놓으면 얼마나 좋냐고 말이야. 에? 아무리 기초 인문서고 뭐한다 하더라도. 따라서 이게 핵심이니까 요걸 이해를 잘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적법성. 요게 요 세 번째 효력 요건인데 법률행위 목적이 적법해야지 효력요건 갖췄으니까 유효고 적법하지 않으면 효력요건 못 갖췄으니까 무효라고 말이야. 여기서 저 뭐를 깨우쳐야 되느냐. 요게 저 목적의 가능의 핵심이고 적법에서는 요런 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말이야. 지금 목적이 저 그대로 이제 풀어오면 적법해야지 효력요건 갖췄으니까 유효다.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적법하지 아니하면 효력요건 못 갖췄으니까 무효라 그 말이야. 여기 법률행위 목적이나 내용이 적법해야 된다. 법의 합치가 되어야 된다. 말. 그래야 유효고 거기에 이제 적법하지 아니하면 무효인데 여기서 이제 적법하지 아니하면 무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법률행위 목적이나 내용이 여기 적법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법규를 위반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알아듣게 표현하면 목적이 내용이 적법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법규를 위반하면 무효다 그 말 이렇게. 근데 우리는 지금 형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여기 또 법규 위반한다 그러면 또 머릿속에다 교통법규 위반하고 뭐 이런 걸 또 떠올리고 앉았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형법 시간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민법 시간에 앉아있지 않단 말이야. 민법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다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야. 지금 우리는 민법 시간이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 민법 규정 중에는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앞으로 자 민법 교재에 지겹도록 이런 용어들이 나온다. 강행 규정 또는 강행 법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임의 규정 또는 임의 법규라고 하는 거. 다 같은 의미예요. 뭐 규정이나 법규나. 해서 이 두 가지 이제 규정이 있는데 법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위반하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이거는 효력요건 못 갖춘 경우로서 무효가 되지만 임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요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본다고. 그러면 똑같이 법규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위에 거는 무효고 밑에 거는 유효냐. 그 전제로서 따라서 강행 규정이 뭐고 임의 규정이 뭐냐. 요걸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강행 규정은 흔히 이런 걸 말한다 말이야.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하고 관계가 있는 규정을 강행 규정 이를 이야기로 요거를 물 흐르듯이 한번 사고를 해보라 말이야. 이 강행 규정하고서 강행이라는 용어가 지금 붙어 있는데 요거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이요. 그러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는 당사자가 계약처는 당사자가 이런 규정은 반드시 준수 지켜야 될 거라고 말이야. 이런 걸 지키지 않게 되면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가 깨지니까 따라서 강행 규정은 강행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잖아. 꼭 지켜라 그런 의미야. 따라서 이 강행 규정은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이니까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 처리할 시에 지켜야 됩니다. 그런 의미란 말이야. 뭐 지켜야 될 법규를 위반,
지키지 아니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제재를 가해야죠. 만약에 형법 시간 같으면 우리가 이제 형법 규정을 위반하면 무치됩니까? 이런 걸 배울 건데 형법 규정을 위반하면 형벌에 처하겠죠. 징역 몇 년에 처한다. 형법 250조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살인을 하면은 형법 250조를 위반했으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형벌,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렇게 이제 제재를 가하겠지만 우리는 형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민법을 배워요. 민법의 최종 목표는 요 권리무 실제법이니까 이런 권리무 배우는 거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계약을 치는데 이 법률행위 목적 또는 내용이 강형법규를 위반했다. 꼭 지켜야 될 법규를 위반했다고 말. 위반한 경우는 지네들이 원하는 바대로 권리의무를 발생 안 시켜준다 말이야. 이게 제재를 가하는 거야. 그게 무효라는 소리고. 따라서 여기 이제 강형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켜야 될 법규를 지키지 아니했으니까 제재를 가하자. 그게 우리 민법에서는 무효로 만드는 거야. 당사자가 원하는 바대로 권리의무를 발생 안 시켜준다 말이야. 거꾸로 임의규정은 선량한 봉속이나 사유일사와 관계가 없는 규정을 말해요. 그래서 임의란 말이 들어갔어요. 굳이 계약을 취한 당사자가 굳이 지킬 필요는 없다고 말이요. 따라서 지킬 필요가 없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제재를 가하면 안 되니까 요거는 당사자들이 원하는 바대로 법률 효과, 권리 의무를 발생시켜준다. 그래서 유효가 되는 거야. 이걸 이제 책에다는 뭐라고 포장을 해서 써놨냐 그러면은 거기 밑에 보면 동그라미 이번에 강행규정, 강행법 해가지고 당사자 의사에서 그 규정의 적용을 폐지할 수 없는 규정 이렇게 쏘는 말로 써놨죠.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이 강행규정은 선량한 봉속이나 사유일사와 관계가 있는 규정들이니까 계약의 당사자가 반드시 적용을 폐지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 의미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행규정 지켜야 될 걸 위반했으니까 무효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임의규정을 반대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걸 시험에서 물어봐. 그게 또 여러분이 실무에서 중개할 때 꼭 필요하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 밑에다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다행스럽게 우리가 미성년자 공부를 했으니까 거기에 예 해가지고 미성년자가 법률을 하면은 스스로 취소할 수 있고 제한 능력자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러죠. 단독으로 계약치 않으면. 법정대리로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정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 미성년자 법정대리는 1차적으로 친권자로 내가 가르쳤어. 친권자도 취소가 가능하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절대 취소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약정을 맺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이 프린트물 펴보세요. 10페이지 펴보세요. 이 프린트물 10페이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민법 교재에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르면 엄청난 고통을 받아. 거기 10페이지만 4번에 제한 능력자 제도가 쓰여있어요. 가로 1번에 목적이 있고 2번에 적용부 있고 가로 3번. 요거는 내가 저번에 안 가르쳐 줬어요. 나중에 배웁니다. 제한 능력자 규정의 성격이 있죠. 자, 가번을 눈으로 읽어보세요. 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그 강행 규정을 말했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법률을 하면서 스스로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를 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다고 말이야. 그러면은 강행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제한 능력자 제도는 왜 우리 민법에 두고 있느냐? 제한 능력자는 사무 처리 능력이 뒤떨어지는 자, 이런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한 능력자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민법의 기본 구조에 관한 규정대로 이렇게 정책적 보호하기 주었으니까 따라서 제한 능력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계약처는 당사자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말이야.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법률을 하면 취소한다. 우리 민법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당사자가 계약처하면서 취소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약정을 맺다. 그러면 민법 규정 위반했잖아요. 강행 규정 위반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무효예요. 따라서 취소하지 않기로 한다 했다 하더라도 이 약정은 무효가 되니까 여전히 제한 능력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줄 쓰였잖아. 약정을 했더라도 제한 능력자 본이나 그 법정대리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강행 규정 위반했으니까. 거기에 5번에 미성년자 봐보세요. 가로친 2번 봐보세요. 그거 반드시 머릿속에 담으라 했는데 미성년자가 법률을 하면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는 동의 얻어야 된다.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된 일차로 친구자가 된다고 그러죠. 법정돼 취소할 수 이게 5조 2항이라면 이런 규정이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취소하지 않기로 한다. 약정 맺어도 강행 규정 위반한 거니까 뭐이다? 무효. 그러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이야기. 그래야 미성년자가 보호가 된다. 이런 취지고.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갖고 놀아야면 시험은 그런 것들이 나온다 말. 요게 나오는 게 아니고. 요게 나오는 게 아니고. 따라서 그 밑에 지금 우리 배운 요 교재에 거기에 강행 규정 예에 들어있는 거는 프린트물 보면서 그 10페이지, 11페이지 요거 보면서 이해를 꼭 다시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임의 규정 같으면 당사자 의사에서 그 규정을 정말 폐지할 수 있는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을 쉬운 말로 말하면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일사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굳이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라. 그래서 명칭도 임의 규정 그렇게 된 거.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의미야. 따라서 거기 뭐 예가 하나 또 뒤피 넘기면 54페이지에 거기 이제 임차인은 임차물에 지출한 필요비 6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할 수 없도록 약정 가능하다. 이렇게 한 줄 썼는데 626 됐죠. 요게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물어보니까 요거 가지고 연습 한 번만 해보자 말. 왜 이런 게 실무에서 중요한지 중개 실무에서 지금 우리 민법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또 임대차 자세히 배우니까 감만 잡아놓으란 말이에요. 지금은 요 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강행규정 위반하면 무효고 임의규정 위반하면 유효다. 왜? 이유하고 이 말의 의미가 뭐다? 요거 깨우치는 거야. 이게 곳곳에 아주 매 시간마다 나와요. 딱 이걸 갖고 놀지 못하면 엄청난 고통을 빠진다. 고통을 받게 된다. 시험 합격은 물 건너가고.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렸단 말이야. 빌려주는 애 임대인, 여기 빌려 쓰는 자 임차인. 임대차는 특징이 요거예요. 아무래도 이 임대인이 좀 경제적 강자일 것이고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물이 수리를 요한다 하게 되면 생활 상식으로도 법국 많은 사람 이건 알아요. 임대인이 웬만한 거는 수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어 이렇게. 근데 임대인이 수리를 잘 안 해주더라. 자, 여름에 겨울철이 됐다 말이야.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고 말이야. 보일러가. 그러면 나 얼어 죽기는 싫으니까 보일러 수리 좀 해주세요. 그럼 얘가 보일러를 수리해줄 의무가 있다는 그렇게. 근데 빨리 수리를 또 안 해줘 주인들이. 그러니까 내가 직접 돈을 들여서 보일러 수리비를 들여서 120만 원 들여서 보일러 수리를 했다고 말. 그러면 수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리해서 비용 지출했으니까 상식으로도 이 120만 원 이런 걸 나중에 배우지만 필요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사놔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요게 우리 민법 626조 1항의 규정이 돼요. 626조에 임차인 이런 비용을 지출하면 요 비용은 임대인에게 사놔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지금 626조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해서 분명히 우리 민법 626조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이런 경우가 억수로 많다고 말이에요. 요 임대인이 빌려줄 때마다 임차인한테 엄청 시달린 게 뭐였느냐. 문만 고장나면 수리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내가 조금 지체하면 지 돈 들여서 수리하고 그 돈 내놓으라고 땡깡 부리고 나 엄청 시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다가 다음과 같이 특약을 맺었어요. 임대인이 이제 그만 시달리자 해서 특약을 어떻게 특약을 맺었느냐. 요렇게 임차인이 설사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그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 값에 대해서 상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흔히 말하는 임차인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맺었다. 그 말할게요. 내가 비용 지출했다 수리비 너한테 달라가지 않겠다. 이런 특약 맺다. 그럼 이 특약은 민법 626조를 위반을 했겠죠. 이렇게 법규 위반했잖아. 그러면 이 특약이 유효냐 무효냐에 따라서 돈 120만 원씩 왔다 갔다 한다 말이야. 이 특약이 민법 규정 위반했으니까 지금 법규 위반한 것은 지금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교통법규 위반한다는 소리 아니야. 민법 규정 위반했을 때 이게 유효냐. 유효이면은
이 약정에 따라서 120만 원 산업도 청구 못해요. 대신 이 약정이 만약에 민법 규정 위반했으니까 무효다. 요를 보게 되면 요거는 계약서에 써놔봐도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임차인은 얘한테 비용 120만 원 산업도로 청구한다 말이야. 얘가 야 이 새끼야 너는 계약서에 청구하지 않는다고 써놨잖아. 그래도 요거는 무효라고 말이야. 뭔 알겠나요? 그러면 120만 청구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약정이 유효냐 무효냐 하는 것은 민법 626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 규정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여기에 달려있다 그 말. 이게 강행 규정에 해당이 되면 요 특약은 무효가 돼. 그러니까 여전히 요거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비용상을 청구한다고. 만약 이게 임의 규정이면 임의 규정 위반한 것은 유효니까 이 특약이 유효가 돼버려. 그럼 이 약정에 따라서 비용상을 청구 못한다고 말. 이렇게 110만 원 내가 그냥 자비로 부담한 셈이 돼버려.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626조 요게 강행 규정의 임의 규정이냐 요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우지만 이런 거를 원래 이제 우리 민법 규정 중에는 1118개 있다고 그랬죠. 일부 규정은 이게 강행 규정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규정은 강행 규정의 임의 규정이 이게 법규에 안 나와 있다고. 그러니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이제 법규가 문제가 되면 이 법규를 두게 된 목적, 법규 성질, 취지에 따라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이 법규는 이러한 취지 때문에 뒀으니까 강행 규정이네요 또는 임의 규정이네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달라 이게 사안에 따라서. 뭔 기준이 있어서 그것만 외우면 되잖아요. 내가 첫날도 이야기했어요. 이게 지금 이공계 계통 전공한 사람들은 민법 공부할 때 처음에는 법 공부할 때 엄청나게 애를 먹어. 수학과 같은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수학은 딱딱 0.00 뭐가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법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안에 따라서 전부 달라져. 그래서 외우지 말라는 거야. 똑같이 형법에다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근데도 징역살할 때 다 형벌이 다르잖아. 사안에 따라서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강행기 임의를 판단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 나중에 실무에서 써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비용상환 청구권은 뭐 때문에 뒀느냐. 요거는 무슨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 게 아니고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용상환 청구를 안 하면 사회의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가 무너진다. 이런 취지 때문에 이걸 두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이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을 더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러니 이런 수리를 할 때는 당신이 수리를 좀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의 비용 제출하면 그는 상환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서 이 규정을 둔 것이지 이 규정에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지 않냐고 말이야. 그래서 학자들 사이는 물론 이런 학자도 있어요. 학자들 견해 다 달라. 여러분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라고. 다 내가 옳다고 그랬죠 첫날. 그래서 어떤 분한테 물어보면 이 규정은 무슨 규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렇게 대답하실 때 다 맞아. 어떤 분은 강행 규정으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아무래도 임차인이 약자니까 약자 보호로서 이 규정을 뒀으니까 요거는 강행 규정으로 보고 이거는 꼭 지키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럼 이런 비용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취득형 맺으면 임차인 보호로서 무효로 보고 여전히 비용상환부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유는 돼야죠. 그냥 나는 강행 규정을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제가 옛날에 많이 물어봤어. 요즘에는 물어보면 다 도망가 수업 안 나오니까 안 물어보는데 사실 그렇게 수업을 해야 돼요. 이건 무슨 생각 드세요? 그러면 이유는요? 그래야 실력이 는다고. 옛날 물어봤더니 내 수업자 다 뒤로 가. 세워서 다 앞으로 돌렸을 때 오시라고 앞으로. 그럼 뒤에 가면 나가라고 그랬어 내가.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게 학원 문 닫으니까 내가 그리는 못 하는데 여기에 이제 거꾸로 어떤 사람은 임의규정을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하다? 판례가. 그럼 우리 대법원판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이제 시험에서 해년부 올해 시험에 또 나왔어요.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는 학자들은 견해 대립 여러분이 견해 대립하듯이 대법원 판례는 요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보자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답 나왔죠. 비용상환 조건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특약 맺으면 무슨 규정 위반했다? 임의 규정 위반했다. 그러니까 무효가 아니라 요거 특약은 유효다. 그러니까 이 약정이 있으면 비용상환 청구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 중개업소 가면 중개업자들 계약서 하나를 제대로 쓸 능력이 안 되니까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인쇄된 계약서를 쓴다고. 인쇄된 계약서를.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이런 특약사항은 본인이 이제 필요한 걸 다 이거 쓰면 돼요. 이렇게 특약사항을. 근데 그것도 쓸지를 모르니까 특약까지 인쇄가 돼 있어. 계약서에. 그 중에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원상복구 약정이라고 하는 게 특약사항에 들어갔어요. 언론으로 자주 보도되지.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래 상태대로 복구시키고 임대인 가격에 명도하기를 한다. 이렇게. 근데 우리 판례가 뭐라 했냐, 이게 하도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우지만 실무에서 문제가 될까. 이 원상복구 약정 속에는 뭐가 포함됐다고 해석을 해버리냐. 우리 판례가 이 원상복구 약정은 비용상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 그럼 이 계약서에 만약 임차인이 사인하면 비용상환 청구 못하는 셈이 돼요. 원상복구 약정 속에는 여기 내가 뭐 여기다 덧붙이고 비용 지출하고 했어도 나중에 명도할 때는 원상으로 복구 명도한다. 그 말은 내가 이 건물에 비용 지출도 그 상환 청구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가 내포된 걸 해석을 해버려. 판례가. 근데 복도방에 비치된 임대차 계약서에는 아예 인쇄가 돼서 이렇게 원상복구 약정이. 그럼 이 약정 속에는 비용상환 조건을 포기한다는 취지가 들어있으니까 여기에다 임차인이 사인해버리면 비용상환 청구 못 받는다고. 요게 또 작년 시험에는 요게 시험에 나왔고 실무에서 오는 게 문제가 되니까. 따라서 또 이야기지만 암기하고 있다고 공부하지 마시라. 공부 2년 3년 한 사람들이 왜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민법이나 다른 2차 과목도 맞죠. 공부하는 것은 시험용으로 이론을 배운 것이 실무에 못 써먹는다. 이런 엉터리 같다는 생각하니까 시험 떨어진 거야. 우리는 실무에 필요하고 실무에 써먹자고 법 공부를 하는 거야. 이런 거 이해 못하고 이런 거는 외우고 앉았으니까 실무에서 못 써먹는다고 말이야. 이건 실무에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계약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정도 됐으면은 강행법과 임법과 뭔지 알아들었을 거야. 따라 지금 이제 우리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목적과 관련된 효력 요건을 지금 검토를 한 거예요. 첫째, 확정. 두 번째, 가능. 세 번째, 적법까지 마스터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사회적 타당성. 거기 이제 54페이지만 가로친 4번에 사회적 타당성 마지막 효력 요건이란 말이야. 이거는 지금 법조문이 빠졌는데 요게 103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고라는 법률에는 무효다. 이렇게 이제 민법 103조의 규정인데 이 103조란 말을 외우고 다녀도 이 103조란 숫자까지 요게 이제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고라는 법률에는 무효다.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에는 무효다. 요 규정이 103조예요. 요걸 이제 줄여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다. 요리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3조를 거기다 반드시 인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이게 개론서여도 그게 지금 빠져 있고 그 103조란 말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이 103조다. 요걸 딱 메모를 하고 103조가 이제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고라는 법률에는 무효다. 줄여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다. 요게 103조라고 말할게. 지금부터는 이제 마지막 목적은 효력 요건으로서 103조를 공부를 하자 말. 그러려면 요 규정을 지금 음미를 좀 해야 돼.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고라는 법률은 무효다. 이따가 이제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자 말로. 좀 쉬었다.